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 창업 성장팀장 김서희입니다. 올해 2023년도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은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에 선발되신 기업 여러분께 올해 전체적인 사업 내용과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또 올해 1년 동안 사업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는 사업 개요와 지원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개요는 보시는 순서대로 4개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진 배경 및 목적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건 너무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디지털 산업 주도권 경쟁의 핵심은 바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이죠. 지금 너무도 중요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있는데요. AI, 블록체인, 또 클라우드, 데이터 이외에도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들은 창의력과 상상력의 산물이기도 하고요. 디지털 기술의 근간이기도 하고 또한 높은 고용 효과를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네, 이어서 추진 배경 목적을 계속 설명드리면요. 글로벌 시장은 소프트웨어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 계속해서 글로벌화 기업으로 성장되고 있고 또 해외 창업 생태계 또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유망 산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에 편중되어서 1위부터 4위까지의 모든 그 주요 기술들이 소프트웨어 기술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도 다양한 통계 자료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은 소프트웨어 혁신 기업의 고성장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4개의 추진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장성과 혁신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수요에 맞추어서 지원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성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 지원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이라는 사업 브랜드를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의 지원 대상은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선발되셔서 아시겠지만 예비 고성장 기업과 고성장 기업 두 트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 기업이 총 121개사이고요. 그리고 총 1년차와 2년차로 구분되어서 예비 고성장 기업과 고성장 기업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네, 사업 추진 체계는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와 그다음에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전담기관을 맡고 있고요. 총 4개의 각 운영기관에서 고성장 기업, 그리고 예비고성장 1년차와 2년차, 그리고 글로벌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까지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저희가 1월 중에는 공고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기업들을 모집하였고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총 4개의 운영기관과 협약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2년차 지원기업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진행을 해서 3월에 마무리가 되고 이제 신규 올해 선발된 1년차 지원기업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진행을 해서 4월에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착수보고회와 현장점검, 중간평가, 결과평가 등이 11월까지 이루어지고요. 12월에는 올해 열심히 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 공유회를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고 시상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과 실적 인정 기간 관련되어서는 2차년도 기업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11월이고 그리고 1차년도 기업은 3월부터 11월입니다. 다만 실적은 11월 30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협약기간 중에는 각 기업에 제시한 자율과제 이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성장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월별 성과관리 그리고 우수기업 대상의 별도 인센티브성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율과제 이행 자금이라고 해서 예비 고성장은 1억 원, 그다음에 고성장은 3억 원 이내로 드렸는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필요하게 자금을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간접적으로 글로벌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멘토링 또는 성장 인센티브, 그리고 투자 라운드나 네트워킹 등의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자율과제 이행 자금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예비고성장과 고성장 트랙별 1억과 3억 원에 대해서 총 4개의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마케팅 역량, 인적 역량, 기술 역량, 글로벌 역량으로 4개로 나누어집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그 기업이 필요하시다라는 부분에 할당을 해서 금액을 자율적으로 설계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역량 같은 경우에는 자사 제품의 서비스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국내외 전시에 참여를 할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인적 역량 같은 경우에는 즉 인건비 또는 전문 인력 교육 훈련 또는 근로자의 복지 제도 개선 등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역량은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이라든지 이제 홈페이지의 UI의 UX 개선 또는 기술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역량은 해외 법인 설립이나 또는 기업과의 파트너십 협약 등 해외 진출을 위해 사용하시는데 쓸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성장 지원 프로그램은 멘토링, 성장 인센티브, 네트워킹과 투자 라운드로 구성됩니다. 멘토링은 기업별로 최대 7회까지 수행할 수 있는데요. 또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성장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별도의 선별 절차를 통해서 총 10개사 내외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킹과 투자 라운드는 올해 각 8번, 2번씩 개최될 예정입니다. 멘토링은 판로 개척, 특허, 비즈니스 협업, 기술 고도화, 투자 유치 등 총 6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 고성장 PD분들이 기업과의 1:1 매칭을 통해서 각 기업에게 꼭 필요한 경영이나 마케팅에 대한 전략 수립 또는 투자 유치 관련된 자문이나 IR 자료 또는 또 국내랑 글로벌 기업과의 비즈니스 협업을 주선해 드리기도 하고요. 기업의 다양한 현안들을 우리 멘토와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면서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차년도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1차 멘토링이 2월 말에서 3월 중에 처음 시작되고 1차년도 기업은 3월에서 4월 중에 첫 멘토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1차 멘토링은 매우 중요합니다. 1차 멘토링을 받으실 때에는 각 기업의 현안이라든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기업을 담당하게 되는 운영기관과 함께 동행해서 고성장 PD님이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 1차 멘토링 결과에 따라서 2차에서 7차까지 멘토링이 계속 진행되고 1차 멘토링 때 이제 기업 현황을 파악한 후에 각 일정을 조정해서 멘토단을 변경도 가능하니까요. 1차 때 꼭 중요하게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멘토링 결과에 따라서 목표 설정 변동이 되면 매칭된 고성장 PD님에 대한 변경 신청도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 7차까지 멘토링을 진행한 기업은 향후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멘토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성장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인센티브는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별도로 선발하여서 지원하는 해외 진출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지원받는 121개 중에 10개사 내외만 받으실 수 있고요. 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타겟 국가의 파트너와 고객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해드리고 있습니다. 각 기업별 진단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 비즈니스 미팅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장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별도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이를 위해 각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 수행 계획서와 멘토링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진출 역량을 확인하고 기업의 수요를 조사해서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선정 기준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각 기업 담당자분들은 사업 수행 계획서 작성과 멘토링 참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과 빠른 파트너 발굴을 위해서 기업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C레벨 이상의 담당자 참여를 적극 권장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 고성장 클럽은 최대 2년까지 지원하므로 과거에 성장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기업은 올해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음으로는 추진 일정입니다. 선정 인센티브 선정은 5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고 선정된 기업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것입니다. 네트워킹 및 투자 라운드 프로그램은 기업이 직접 고성장 클럽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고성장 클럽 홈페이지 softwarego.kr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트워킹의 경우에는 각 주제별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과의 미팅 또는 초청 강연 또는 졸업 기업과의 만남 등의 다양한 미러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각 기업의 네트워킹을 확장하고 다양하게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4월부터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 라운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투자 니즈가 필요한 기업분들은 실제 투자가 가능하실 수 있도록 VC를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1대1로 클로즈드 IR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진행되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로써 올해 23년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각 문의사항은 저희 사업 추진 체계를 참고하셔서 협약한 각 운영기관이나 또는 저희 나이파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는 저희가 두 가지 전달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올해 특허청의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IP R&D 전략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IP R&D 전략지원 사업과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사업이 연계가 돼서 올해 121개 기업 중에 35개사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올해 첫 시행하게 된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특허 쪽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기업들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로 준비된 IP R&D 전략 지원 사업 관련 설명도 잘 들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멘토링, 성장 인센티브, 네트워킹, 그 다음에 투자 라운드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과거에 운영을 해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기업분들이 향후의 성과 측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가져가시는 것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기업의 C레벨 이상의 담당자님들이 참여해 주셨을 때 마지막에 성과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렵게 저희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선정되신 만큼 끝까지 잘 성과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C레벨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사업 1차년도 예비 고성장 기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변현욱 팀장입니다. 2023년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금부터 협약 체결 등 금년도 과업 수행을 위한 온라인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 및 추진 내용. 두 번째, 수행계획서 작성 가이드. 세 번째, 시스템을 통한 협약 체결 절차 안내입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 및 추진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체계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이파가 사업 총괄을 담당하며 예비 고성장 기업, 고성장 기업들에 대한 기업 관리와 글로벌 성장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구분하여 진행 예정입니다. 우선 한국생산선본부에서 멘토링, 성장 인센티브 등의 글로벌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국생산선본부를 제외한 3개 기관에서 기업 지원 유형에 따라 매칭된 각 기업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는 1차 2000년도 고성장 기업 35개사, 저희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는 1차년도 예비 고성장 기업 38개사, 신규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농률협회 컨설팅에서 2차년도 예비 고성장 기업 48개사에 대한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규정은 장표에 제시된 규정들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행계획서 작성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로 공통 안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보시는 것처럼 공통지표와 자율과제 작성 요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숙지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공통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출과 신규 고용 목표를 전년 대비 20% 상향하여 설정해 주셔야 하며 매출과 고용 목표 중 최소 1개 이상은 20% 이상 상향되어야 합니다. 실적 인정 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자율과제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지원기업은 작년 목표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작년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목표 수립을 공고드리며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번 설정된 지표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이를 고려하시어 2023년도 목표 설정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율과제 설정을 할 수 있는 영역은 4개 영역으로만 제한됩니다. 마케팅, 인적, 기술, 글로벌 4개 영역에서 지표를 설정할 수 있고 4개 영역별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까지의 자율과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지표의 달성 여부는 중간 및 결과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세밀한 과제 설계와 지표 수립이 필요합니다. 참여 인력과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총괄 책임자와 실무 책임자를 동인인으로 설정 가능하냐는 부분인데요. 예, 가능합니다. 동인인으로 구성 시에는 총괄 책임자 참여율을 최소 60%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율과제 목표 설정 시 산출물 유형과 목표값을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목표값은 자율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되는 결과에 대해 측정 가능한 수치와 설정 근거로 작성해 주셔야 하며 활동에 대한 결과물은 산출 또는 결과로 유형을 구분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자율과제 지표는 공통지표와 상호 배타적이어야만 하며 그 내용이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역량지표로 해외 매출액을 설정하는 경우 공통지표의 매출액과 중복되므로 자율과제 지표로 설정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결과물이 아닌 절차 진행, 기반 마련, 확보 노력 등 과정에 대한 지표는 설정할 수 없으며 해외 출장비, AWS 서버 임차, 동영상 및 홈페이지 제작 등 단순 비용 지출이나 구입도 자율과제 지표 설정이 불가합니다. 단, 자율지표 수행을 위한 활동 내역에는 작성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지표 수행에 대한 수행과 비용 집행은 협약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2차년도 기업은 2월 1일부터 1차년도 기업은 3월 1일부터 이오니 수행계획서 작성하실 때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과제 지표 수립에 관한 자세한 예시는 수행계획서 양식에 나와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출 및 고용 목표 설계 예시입니다. 매출의 경우 22년 재무제표 기준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의 총 합계액이 기준이 되며 예를 들어 22년 매출 실적이 1억 5천만 원이었을 때 23년도
매출액 목표는 20% 상향된, 즉 전년도 실적의 120% 금액인 1억 8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고용 목표의 경우 22년 국세청 발급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귀속 연월 11월 분상 인원을 기준으로 20% 이상 목표치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22년도 상시 근로자 수 실적이 10명이었다면 23년도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는 10명의 20%인 2명 이상을 목표 인원으로 설정하셔야 하며 인력 채용은 소수점이 있을 수 없어 소수점의 경우에는 올림하여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표는 협약 이후 변경이 불가함이 원칙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설정 시에 신중히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율과제 지표 및 활동 내역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과제 지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케팅, 인적, 기술, 글로벌 4개 영역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지표 설정을 해야 하며 최대 3개까지 지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율지표는 활동 내역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정량적 목표치이며 활동 내역은 자율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에 대해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비 작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비세목은 정부 지원금 단독 또는 지원금 플러스 기업 부담금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기업 부담금 단독으로만 구성하실 수 없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관련 총 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인건비 책정이 가능하며 책정된 인건비의 50% 이상을 신규 인력의 인건비로 책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후 신규 인력의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 사용분의 50% 미만일 경우 초과분만큼은 정산 시 불인정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의 지급은 총 3차에 나누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3차 사업비가 12월에 지급되므로 사업비 부족 시 법인 비용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신 후 주 소급 적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산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 수행 계획서에 참여 인력으로 등록된 인원을 대상으로 한 경비만 지출 가능하며 그 외 인력에 대한 비용 지출은 불인정됩니다. 또한 사업 수행 계획서와 예산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산의 지출은 불인정되며 사업비 유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탁 적산 수수료도 예산 편성을 해야 하며 고성장 기업과 예비 고성장 기업이 위탁 정산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므로 수행 계획서에 제시된 금액을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금액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참여 인력의 실지급되는 인건비 내에서 월 급여를 조정하여 참여율과 기간을 곱하여 수행 계획서 상의 인건비 합계액이 맞도록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인력의 실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월 급여를 산정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예산 집행이 불인정되며 예시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참여기간 A 곱하기 참여율 B 곱하기 월급여 C가 합계 금액이 되도록 수행계획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실지급되는 인건비를 월급여로 넣으면 예산을 초과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월급여는 실지급 금액보다 낮게 조정하시어 예산 금액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협약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약 안내 메일에 관련 서류 안내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어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수행 계획서 및 참여 인력의 확인서에 기업 대표 날인 여부를 꼭 점검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보안 서약서에는 사업 참여 인력 모두의 서명이 필요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을 통한 협약 체결 절차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이어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스템을 통한 협약 체결 절차를 안내해 드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심은지 대리입니다. 먼저 협약기업 관리 시스템의 로그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www.swgo.kr을 입력하여 고성장클럽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왼쪽 상단에 있는 협약기업 관리 시스템 버튼을 클릭합니다.
중앙에 보이는 로그인 창에 접수 시 등록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부탁드립니다. 2000년도 기업의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였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협약기업 홈 화면이 나타납니다. 협약기업 홈 화면은 2000년도와 1000년도 모두 동일합니다. 메인 화면 상단에는 진행 중인 협약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 하단에는 협약기업 관리 시스템의 필수 입력 항목이 나타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해야만 협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모두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바로 가기 버튼은 비노출 상태로 변경됩니다. 먼저 기업 정보 관리를 입력합니다. 왼편에 있는 메뉴 구성 화면에서 기업 정보 관리를 클릭합니다. 기업 정보 관리 화면은 2000년도와 1000년도 모두 동일합니다. 중앙 상단에 있는 사업 목표를 입력합니다. 매출 목표와 신규 채용 목표는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작성하였던 값을 변경 없이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력 완료 후에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업 목표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중앙 오른편에 있는 협약관리 시스템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통해 접수 시에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 하단에 있는 기업 소개 등록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로고, 업종, 주력 제품, 소재지, 홈페이지 등 화면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모두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항목이 입력되셨다면 스크롤을 내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업 정보 관리가 입력되셨다면 협약 정보 관리를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왼편에 있는 메뉴 구성 화면에서 협약 정보 관리를 클릭합니다. 중앙 하단에 보시면 설립 연일,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 주소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접수 시에 입력했던 정보가 연동되므로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만 수정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2000년도와 1000년도의 화면 구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2000년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의 경우 기업 구분, 상장 여부, 연구개발 조직, 기술 분야 및 산업 분야를 새로 선택하거나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기술 분야와 산업 분야는 작년과 다르게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작성하신 수행계획서 양식의 표지를 확인하여 체크 부탁드립니다. 중앙 하단의 기업 현황은 2000년도가 금년도에 새로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 수행 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기준은 왼편의 남색 박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작성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사자 수입니다. 종사자 수는 원청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귀속 연월 12월분을 발급하신 다음 근로소득, 간이세액의 오른편에 있는 인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표준 재무제표의 총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2022년 미결산의 경우에는 추정 재무제표에 있는 총 매출액 값으로 대체 부탁드립니다. 결산이 완료된 다음에는 협약 변경을 통해 표준 재무제표 값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수출액 부분입니다. 수출액 환율 기준은 2020년도 1,088원, 2021년도 1,185.5원, 2022년도 1,267.3원입니다. 해당되는 연도의 원달러 환율을 곱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환율 기준은
통계청 대미달러 환율 12월분입니다. 네 번째, 투자이익과 다섯 번째 지재권은 누적 기준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스크롤을 내려 사업비 지급 계좌를 입력합니다. 2000년도의 경우 작년 사업비 통장 번호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통장을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수정 작성하면 됩니다. 수정된 경우에는 제출하는 통장 사본의 번호와 화면의 번호가 동일하게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최종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수정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1차 년도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차 년도는 사업비 계좌 정보 외에 모든 항목의 정보가 연동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수정 작성을 부탁드리며 수정한 부분은 사업수행계획서에도 반영 부탁드립니다. 기본 협약 정보를 다 작성하셨다면 스크롤을 내려 사업비 지급 계좌를 입력합니다. 제출하시는 통장 사본과 동일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음부터 안내 종료 시까지 설명드릴 메뉴 구성은 2차 년도와 1차 년도 모두 동일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먼저 메뉴 구성 화면에서 참여 인력 관리를 클릭합니다. 중앙 왼편에 있는 주황색과 청록색 버튼을 통해 인원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인원 등록을 누르면 참여 인력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합니다. 참여 인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된 인원들은 하단 목록에 나타나게 되며 성명을 클릭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율지표 관리입니다. 메뉴 구성 화면에서 자율지표 관리를 클릭합니다. 자율지표 목표의 개수만큼 숫자를 입력하시면 하단의 입력칸이 활성화됩니다. 사업수행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며 스크롤을 내려 모든 지표의 입력을 완료한 뒤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사업비 관리입니다. 메뉴 구성 화면에서 사업비 관리를 클릭합니다. 먼저 인건비를 클릭하여 참여 인력에 대한 세부 예산을 작성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인건비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운영비를 클릭하여 일반 수용비에 대한 세부 예산을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인건비와 일반 수용비 모두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그 외에 해당하는 운영비 항목을 작성하신 뒤 하단의 사업비 등록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첨부자료 부분입니다. 메뉴 구성 화면에서 첨부 자료를 클릭합니다. 중앙 왼편에 SW 고성장 클럽 협약 제출 서류 서식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작성된 서류들은 하단의 표시에 맞게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모든 서류가 업로드 되었다면 스크롤을 내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하기가 완료되면 다시 스크롤을 올려 오른쪽 상단의 빨간색 버튼인 협약 체결 최종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수 자료 미제출 시 노출되는 화면을 안내드립니다. 사업 목표는 기업 정보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나머지 사항들은 협약 체결 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누락 없이 입력하셨다면 협약 체결 상태 확인에 대한 팝업 창이 노출됩니다. 협약서 확인 및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의 협약서를 확인하고 하단 중앙에 다운로드를 누른 후 협약서를 저장합니다. 저장이 완료되었다면 하단 오른편에 있는 최종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공동인증서를 인증하시면 협약 서류 제출이 완료됩니다. 제출을 완료하였더라도 서류 검토 후에 운영기관이 보완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운영기간 반려 시 재제출할 때마다 법인 공동인증서를 인증해야 하오니 번거롭지 않도록 신중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협약 시스템을 통한 협약 체결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질의응답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정리하여 추후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 관련 문의는 해당 운영기관에 이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사업비 관리 사용 정상 교육을 진행하게 될 인덕회계법인의 백인중 회계사입니다. 목차는 관련 규정과 사업비 산정, 사업비 관리 및 사용, 협약 변경, 사업비 정상과 관련된 증빙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입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관리 규정을 토대로 해서 7개 부속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진행하게 될 정산이란 것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관련 규정에 부합되게 사용하였는지를 보는 것을 정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사업비 산정입니다. 정산지침 제3조에 비목별 편성은 별표 1에 따라 비세목 내역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사업비 산정 가능한 비세목은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연구 용역비 등이 있습니다.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예, 사업비 관리입니다. 사업비 관리는 규정 제23조에 기금 지원금에 관리해서 기금으로 지원받은 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지침 제14조에서는 그 담보 설정이 되지 않는 기관 명의의 보통 예금 등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비를 집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 내역을 사업비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셔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비 사용입니다. 사업비 사용 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업 수행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며 협약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고성장 클럽 사업 협약은 3월 초부터 해서 늦어도 4월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협약 체결 이전에 사용한 사업비는 소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비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업비 사용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과 무관한 사용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출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약 변경입니다. 관리지침 제11조에 협약 등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 종료 1개월 이전까지 협약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말에 종료이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협약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무상으로는 10월 중순 이전에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협약 변경은 상위 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사항과 통보사항이 있습니다. 8개 승인사항은 저희 관리기관에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 거고요. 나머지 사항은 통보사항으로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관리 시스템에 모든 협약 변경은 등록하셔야 합니다. 네, 사업비 정산입니다. 저희 사업비 정산 지침 제4조에 사업비 집행실적에 사업 종료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12월 말 이전에 저희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정산 서류는 별표 2를 참조하십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격증빙이라고 하시는 그런 증빙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하여서는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계좌이체 증빙서류, 그 다음에 인건비 이외의 정산 서류는 무엇보다도 사업비 카드 매출 전표나 계좌이체 확인서 등의 영수증,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행사항 보고입니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정산 보고서를 검토하여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관리기관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요. 협약사업 총괄 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 사업비 정산 불인정입니다. 정산지침 제7조의 사업비 불인정 기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2번을 봐주시면 사업비 카드 EA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불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인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정산지침 제7조를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산지침 별표 3에 사업비 불인정이 또 있습니다. 일단 공통사항을 한번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사업비 카드나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불인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산지침 별표 3도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비 정산 증빙자료가 이제 세목별로 필요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에 해당되고요. 제출 서류는 참여인력 현황표, 참여인력 현황표에는 성명과 참여기간, 사업 참여율, 현금, 현물 부분, 변경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 다음에 계좌이체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에 특별하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규 참여원 연구원 인건비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하고요. 여기서 신규 참여 연구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채용하신 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여 연구원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참여 연구원의 참여율은 10%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불인정사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운영비의 일반 수령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되는 서류는 내부결제문서입니다. 사용 내역 및 예산 등을 표기한 내부결제문서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사업비 집행은 카드 매출 전표나 세금 계산서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일반 수령비에서 마케팅 및 홍보에서 회사 직원이나 참여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불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직원에게 티를 입힌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납입고지서승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차료 일반 용역비입니다. 공통적인 문서는 내부결제 문서이고요. 일반 용역비에서 국가계약법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용역비에서 특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이 용역이 제대로 완공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검수 조서 및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 및 국외 여비입니다. 출장 신청서나 출장 복명서가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국외 여비 같은 경우는 여권 사본이나 출입국 관리 증명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사업 추진비와 일반 연구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비에서는 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이 포함된 회의록이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하고요. 사업 추진비라는 것은 외부와 하는 것이지 내부 팀 미팅하는 것은 사업 추진비가 아닙니다. 그걸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 연구비는 국가개혁법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연구비 역시 일반 용역비와 마찬가지로 용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수조서 및 결과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사업비 관련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인력 인건비 집행액은 전체 인건비 집행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요. 참여 연구원이 아닌 임직원에 대한 교육비나 여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참여 연구원의 참여율은 타 사업을 포함해서 100%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인정됨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용역계약을 하실 때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경쟁 입찰을 할 것인지 조금 판단이 어려우실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를 참조하시고요.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상 등은 경쟁 입찰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와 수의 계약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경쟁 입찰 형태를 띠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비입니다. 사업 추진비는 반드시 외부 기관 참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기간 내 용역 미완료 시에는
불인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그 사업비 관리 시스템의 집행 내역은 통장 거래 내역을 토대로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그 집행 내역과 통장 거래 내역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통장 거래 내역을 기초로 하셔서 사업비 집행 내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비 관련해서 충전 방식인 경우에는 충전 금액이 아니라 사용 금액을 집행 금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법인카드입니다. 법인카드는 사전 승인이나 또는 사업비 카드 교부 전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카드, 현금, 법인카드 사용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반드시 사업비 카드나 계좌이체로 사업비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입니다. 이번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대상으로 특허 전략 지원에 대해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희 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해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허전략개발원은 R&D 전주기에 걸쳐서 특허 전략을 지원해드리는 국내 유일의 특허 전략 전문기관입니다. R&D 시작부터 수행 그리고 종료 후의 성과 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서 특허 전략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IP R&D 전략 지원 사업은 민간 R&D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수행 단계에서 전략 지원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특허 전략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 사업 지원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고 저희가 선정하게 되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며 저희 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전략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요 네 가지를 포함하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략 지원만을 그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제도적 특성이 있고 기술정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제도적 특성이라 함은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정 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어떤 기술적인 정보를 충실히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특허 문헌에 대해서는 모든 기술 정보 중에 대략 75%가량, 즉 4분의 3가량이 특허로만 공개되는 대단히 기술 정보입니다. 규모로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에 누적된 특허 출원 건수는 대략 5억 건이고 매년 300만 건 이상의 특허가 새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허 정보를 미리 살펴보시지 않고 R&D를 수행하시게 될 경우 중복 연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특허 정보를 먼저 살펴보시고 R&D를 수행하셔야 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년 300만 건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기업분들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따라서 저희 특허전략개발원은 이러한 특허 전략을 지원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드리면 특허는 그 자체로 법적인 권리인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범위의 특허 빅데이터기도 하며 기술 빅데이터기도 하며 또한 매년 300만 건이 이상 공개되는 굉장히 대규모의 정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특성을 보태자면 특허는 출원부터 등록 이후의 유지 관리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기업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그리고 시장 친화적인 정보만 담게 되는, 즉 굉장히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기술 정보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고,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기업이 R&D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특허전략개발원의 IP R&D 전략 지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허전략개발원의 IP R&D 전략 지원 사업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허전략개발원 IP R&D는
R&D보다 IP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는 IP를 먼저 살피시고 수행하실 R&D 방향을 먼저 정하시고 일종의 설계도 형태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신 후에 이를 바탕으로 R&D를 진행하실 경우 그 R&D의 성과도 좋고 그 효율성도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저희 컨설팅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R&D를 수행하시고 나서 그 결과물로 IP, 즉 특허 출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미 유사한 기술이 특허로 출원되어 있음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제대로 권리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IP를 먼저 살펴보고 그에 기반하여 R&D를 수행할 방향을 잡고 이를 수행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처럼 좀 엉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R&D를 수행하시기 전부터 IP를 먼저 살펴보시고 그 후에 R&D를 수행하셔야지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며, 하지만 반드시 R&D 수행하시기 전부터 IP를 먼저 분석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주기에 걸쳐서 IP 분석을 통한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그 후에 R&D를 수행하실 경우 충분한 효과를 거두실 수 있으되, 다만 R&D 수행하시기 전부터 미리 살펴보실 경우 더욱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특허전략개발원에서 IP R&D를 2008년부터 현재까지 대략 4천여 개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저희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특허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R&D 비용을 절감하신다든지 또는 출원된 IP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유치하신다든지 하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셔서 경제적인 성과 또한 거두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전략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또는 4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어떠한 선도기업, 즉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선도기업을 추격하는 추격자, 팔로워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특허적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허적인 위험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을 미리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허 전략을 수립한 후에 얼마나 많은 특허를 수립하는 것이 기업으로서 안정적이냐 또는 효과적이냐라고 할 때 그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에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얼마나 정교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지 그거에 대한 컨설팅 또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R&D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해 드린다거나 또는 기업의 핵심 역량, 핵심 기술을 가지고 신시장에 진입하시고자 할 때 어떤 분야로 진입하시는 것이 좋을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개요와 사례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도 기업들이 깔아놓은 지뢰와 같은 시장에서 기업이 어떻게 이러한 위협들을 회피하여 자신만의 R&D를 수행하고 또한 이 일을 권리화하는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잘 아실 수 있는 지뢰찾기 게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이 R&D를 수행하시기 전에 깜깜한 지뢰밭 한가운데 놓여져 있을 경우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미리 특허를 살펴보고 위험 있는 특허를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IP R&D 사업을 통해서 이 지뢰밭을 미리 파악하고 R&D를 수행하실 경우 특허적인 위협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위협적인 특허가 어떤 게 있을지 파악해보는 단계를 거친 후에 이를 통해서 위협도를 판단해서 기업이 수행하시는 R&D와 상당히 유사한 특허가 발견됐을 경우 이에 대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과연 위협이 되느냐, 침해가 되느냐라는 요소를 먼저 판단한 후에 일단 위협도가 낮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먼저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출원되고 등록된 특허들에 대해서 무효화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시장에서 해당 기술을 마음껏 활용하여 훌륭한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특허를 무효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구성 요소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특허를 회피해서 제품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품의 비용이 올라간다거나 제품의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무효한 논리를 개발하시는 것이 회피하시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저희는 특허적인 위협에 대해 미리 대응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국내 기업이 기능성 섬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저희 특허전략개발원에게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이 경우 국제적인 선도 기업이 있는 사항이었고 그 기업의 특허가 이미 깔려 있는 것을 확인을 했을 때 이 기업이 취한 전략은 저희 전략원 찾아와서 이를 성공적으로 회피해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 선도 기업들의 특허를 확인해서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다행스럽게도 선도 기업의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수립할 수가 있었고 또한 이런 선도 기업에 대한 특허를 무효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자사의 시장을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렸고 몇 년 후 실제로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제공해드린 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 선도 기업의 특허를 무효화하고 국제적인 기업에게 납품을 하거나 로열티를 받는 등의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도 기업의 우수한 특허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시고 시장에 진입하실 경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실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저희 특허를 출원하심에 있어서 많은 기업분들이 큰 고려하시지 않고 개발하신 연구 성과를 권리화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는 기업이 권리화하실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파란색 영역은 기업의 독자적인 영역이며 주황색 부분은 선도 기업의 기술 영역입니다. 따라서 먼저 파란색 독자 영역에 대한 권리화를 충실히 수행하신 후에 겹치는 영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두 기업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드리며 쉽진 않지만 선도 기업의 기술 방향을 특허 분석을 통해 예측을 해서 미리 선점을 해서 길목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 또한 제시해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이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적어도 기업의 권리를 최대한 가져가실 수 있는 권리의 방향,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전략과 관련하여 기업이 자사 기술 영역을 성공적으로 권리화하여 경쟁자를 물리친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솔리드 타이어라고 해서 바람을 넣지 않는 통짜 타이어 튜브인 타이어인 경우고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하려 하였으나 저희 특허전략개발원의 컨설팅을 통해 확보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활용해서 이 경쟁사를 시장에서 훌륭히 퇴출시킨 경우입니다. R&D를 수행하심에 있어서 기업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고 이를 수행하실 능력을 갖고 계신데 저희 특허전략개발원은 이러한 능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기업이 R&D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전략을 수행했는지 어떻게 R&D를 수행했는지 먼저 살펴보고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수행한 사례입니다. 제가 기업 기밀이어서 일부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만 가로축, 세로축으로 봤을 때 그 찍혀 있는 점들은 다른 기업들이 특허를 통해 공개한 제품의 특성들입니다. 약 70여 개 기업의 공개된 특허를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좌표계로 기업 제품들의 특성을 파악을 했고 특히 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선도 기업들의 제품의 특성 부분입니다. 그 중에 저렇게 파란색 원 부분은 해당 기업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영역이었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제품 특성을 굉장히 좁혀서 확정할 수 있었고 이런 좁혀진 영역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 채 성공적인 R&D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특허 전략을 제공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허로만 분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R&D 영역에 대해서 기술 개발 동향,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경쟁사들이 세계 시장에 진입해 있는지 시장 동향, 그리고 또한 어떤 분쟁이 있는지 분쟁 동향, 그리고 기술의 발전 방향 등등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특허적인 컨설팅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며, 특히 특허 분석을 통해서 기술의 개발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R&D를 수행하심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개발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기업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다른 시장에 진입한 경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특허 분석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술 영역을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이 시장에 진입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AAO라고 알루미늄 양극 산화막이라는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이 특허 분석을 통해서 이 핵심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분야,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입니다. 간략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다양한 R&D를 수행하시고 이를 통해서 시장에 진입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고 있고요. 저희는 그에 대해서 전략을 지원해 드리는 데 있어서 기업이 분쟁에 휘말려서 시장 진입선 이하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해 드리는 분쟁 해결의 역할을 해드리고 있으며, 동시에 기업이 R&D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IP R&D를 통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전략의 요약입니다. 지금까지 전략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IP R&D 사업 신청 및 평가 등의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P R&D 전략 지원 사업은 특허청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 특허전략개발원에서 전문위원이 특허 협력기관과 함께 기업을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특허전략개발원에서는 R&D 또는 특허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위원이 특허협력기관, 즉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기업의 전문적인 특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대상은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며 저희 사업 지원해 드리는 유형은 5개월 유형과 3개월 유형이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 사업에서 부담하실 현금과 현물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략 30% 정도를 부담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또한 그 30% 중에 또 30%는 현물로 지급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현물은 일반적으로 인건비, 참여하시는 인력의 참여율을 통해서 인건비로 계산을 하시면 되며, NTIS의 참여율 등등과는 중복되지 않으니 부담 없이 현물을 계산하셔도 됩니다. 저희 사업 지원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대상으로 사업을 2주, 조금 넓게 본다면 3주 정도까지 사업의 공고 기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경우는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에서 별도로 트랙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을 해서 연간 35개 과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자유공부와는 달리 35개의 별도의 이름을 마련해서 별도의 경쟁을 진행을 통해서 선정을 해드리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 기간에 대해서 지원하신 기업들께서는 원칙적으로는 발표평가를 통해서 우리 사업을 지원받아야 되는 이유, 또 이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발표평가를 하셔야 되지만,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를 서면평가로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신 곳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 부담금을 납부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저희 사업에 지원되실 일단 자격을 얻으신 거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특허전략개발원에서는
기업들의 신청을 사업관리 시스템이라는 곳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관련 서류, 제안서, 그리고 기업의 현황 등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에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정량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 이후에 저에게 제안하신 제안서 혹은 이제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서면 평가를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그 우수 기업부터 먼저 순위대로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협력기관, 즉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업을 가장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협력기관을 뽑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분들에게 협력기관들로부터 받은 제안서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어느 곳이 기업의 R&D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업들로부터 3순위 평가를 받고 이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 중에 가장 고득점을 한 협력기관을 선정을 해서 저희 특허전략개발원의 전문위원과 함께 특허 전략을 지원해드리는 그런 절차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간략한 평가표입니다. 크게 이제 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두 항목은 서류를 통해, 즉 저희 사업 신청하실 때 시스템에 입력하신 항목을 통해 계량적으로 분석돼서 부여되는 점수이고요. 이후에 심의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이 점수가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을 통해 제안서에 담겨야 될 내용은 사업을 통해 얼마나 R&D를 잘 수행하실 수 있는지 그 중요성, 그리고 이를 사업을 지원받은 후에 얼마나 잘 활용하실 수 있는지 활용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총 100점에 해당되는 점수로 고득점 순으로 저희 사업을 지원받으시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대 가점 항목입니다. 총 100점 만점에 추가적으로 4점을 받으실 수가 있으며 이 항목들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신 후에 이에 맞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평가 시 이를 활용해서 이를 기반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되고 총점이 높은 기업 순으로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제가 간략히 저희 사업의 개요 그리고 지원 전략 방향 말씀드렸고요. 이를 지원 받으실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담느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저희 하단에 나오는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빠른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